자, 이제 15쪽을 보시면 테마 5 해가지고 화폐 시간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부분은 좀 공식들도 많고 해서 좀 이해가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목을 잘 해석해 보자는 거죠. 일단 가운데 시간이란 말이 없다면 화폐 가치, 즉 돈 가치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제목을 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건 투자의 시점, 투자 시점은 현재이지만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수익은 미래 가치고 투자액은 현재 가치이다 보니까 돈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떻다? 양쪽의 돈 가치, 즉 장래 수익의 돈 가치와 현재 투자 금액의 돈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서 양쪽을 비교해야만 올바른 투자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더란 얘기죠. 이런 점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울 수밖에 없죠. 근데 화폐 시간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 이 경우 현재 가치를 줄이면 현가, 또 미래 가치를 줄이면 내가라고 하죠. 자, 현재 가치는 프리젠트 밸류라고 해서 PV, 또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해서 FV라고 하는데 뭐 굳이 PV나 FV란 말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PV지 여기 C자 붙이면 동파이프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현가와 내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꿀 때 이용하는 계수가 현가 계수이고, 또 뒤집어서 미래의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꿀 때 이용하는 계수를 내가 계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 볼까요?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는 할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얘기하면서 할인이란 말은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따라서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현재 가치를 만들 때 이용하는 게 현가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자,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자, 할인의 반대니까 뭐라고 할까요? 할증다 그래요. 할증. 할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래의 가치로 바꿀 때 이용하는 게 내가 계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시험이나 교과서에 보면 할인 이 말은 상당히 자주 나오지만 할증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1년 후에 1억을 얻을 수 있다면 1년 후 1억, 그때 후자 들어갔죠. 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이미 시점상 미래 시점에 해당이 되겠죠. 미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현재 얼마쯤 될 것이냐,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구하고자 할 때는 1년 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죠. 이럴 때 이용하는 게 현가계수고, 또 반대로 현재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뭐 3년 후에 얼마의 값어치를 갖게 되는가,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내가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가계수와 내가계수는 각각 3가지씩 총 6가지의 계수값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시금 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줄이면 현가계수가 되겠고, 또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3가지 계수는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현가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 또는 일시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 마지막으로 감채기금계수. 자, 이렇게 3가지는 미래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 말이죠. 여기서 현가나 내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4가지 계수값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외웠다 한들 그때그때마다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기억하자? 현저감내라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말이 뭘까요? 저당 상수는 현가계수이며 감채기금계수는 내가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죠? 나머지 계수값은 현가, 내가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용이한데 이런 것들은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계수 상호 간에는 역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시금의 현가계수와 일시금의 내가계수는 상호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더불어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도 역수이며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역시도 역수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한 건 과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서술된 내용 중 틀린 거 골라라 해놓고 일시금의 현가계수와 일시금의 내가계수가 역수인 것처럼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도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 지문에서 앞부분은 맞는 말이죠. 일시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칠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할 때는요. 완벽히 틀린 말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문장이 길었을 때 앞부분은 맞는 말을 집어넣고 뒷부분에는 좀 혼란이 오는 다른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의 실책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기서 일시불이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3년, 4년의 시간이 경과할 때 1년 후에는 1억이 들어오고 2년 후에는 뭐 2억이 들어오고 또 3년 후에는 3억이 들어오고 4년 후에는 4억이 들어온다면 매년마다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균등, 불균등. 오케이? 이런 경우를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가 바로 뭐다? 일시금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출제자가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하려면 일시금 이 말 대신에 불균등 현금 흐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1년 뒤에 1억, 2년 뒤에도 1억, 3년 뒤에도 1억, 4년 뒤에도 1억 이런 식으로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동일하죠. 일정하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연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연금은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하고 균등하죠. 그래서 연금이란 말 대신에 균등 현금 흐름 이런 말을 또한 사용할 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수관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떤 말들이 어렵냐면 어떤 문장에서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현가인지 내가인지 이게 상당히 많이 혼란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구분하는 방법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문장 내에서 현재 1억 원이 있대요. 현재 1억 원을 뭐 R%의 이자율로 N년간 적립한 후에 적립 시 N년 후 얼마이냐.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왔대요. 잘 보세요. 여기서 R이나 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때 R%가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N년이라고 하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숫자 값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억 금액 나왔죠. 금액 있죠. 금액 앞에 매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일시불. 그리고 쭉 읽어 나가요. 얘는 양괄식이에요, 항상. 왜?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물어본 게 N년 후 얼마죠? 후가 들어가면 현재 미래.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 현가, 내가. 그럼 합하면 이거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뒤를 바꿔볼게요. 3년 후 1억 원을 R%의 할인율로 할인한 경우에 현재 얼마니?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왔어요. 자, 역시 1억 나왔죠. 금액 있죠? 금액 앞에 매년자 있다, 없다? 없다. 매년이란 말 없죠, 몇 년. 그렇죠? 몇 년이 아니고 매년자가 없잖아요. 그럼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일시불이다.
쭉 읽어 나가요. 그러다가 물어보는 건 현재 얼마냐를 물어봤죠? 그럼 현가, 내가, 현가.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일시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결국 말이다. 무슨 말이다? 가운데 말은 필요가 없는 표현 여러분들 이해할 때, 기억할 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문장을 있는 그대로 외우려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아파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여기까지도 안 봐요. 할인, 현재 가치 끝. 할인자가 뭐예요? 현재 가치를 만드는 게 할인 아니면 할인. 그럼 할인자가 붙었다. 이미 걔는 뭐다? 현가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매년 N1을 이때 N도 상징적 표현입니다. 매년 N1을 R%의 이자율로 N년간 적립한 경우에 N년 후 달성되는 금액이 얼마이니 이렇게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N1 금액 나왔네요.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매년 붙었죠? 그럼 뭐다? 연금.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적립이 된다는 얘기니까 연금이 되겠죠? 쭉 읽어 나가요. 후자 붙었죠? 현재 미래. 그럼 내가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 이런 식으로 현가, 내가, 일시금, 연금을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여기 지금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자, 매기 불입액, 즉 매기 불입하는 금액이 있어요. 다른 말로 뭐 적립액 이러기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뭐 3년 후, 5년 후 기간 말에 누적 또는 달성되는 금액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매기 불입액은 알고 있는데 기간 말 달성되는 금액을 모를 때가 있고 또 매기 불입액은 모르는데 기간 말 달성되는 금액은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내용 따져보기 전에 이것만 보게 되면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경우에는요. 연금의 내가계수로 값을 구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감채기금계수로 값을 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예컨대 우리가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2천만 원을 탈 수 있는 금액은 알고 있죠. 근데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저와 같이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 가입하려면 내가 매달 얼마씩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가수는 결국 뭐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탈 수 있는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달 불입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은행 직원이 내 선생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달이 50만 원씩 3년 동안 불입하시면 원금 총액이 1,800이고요. 나머지 이자 200이 붙어가지고 2천만 원 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매달 불입액 50만 원을 구하는 계수가 뭐다? 감채기금이에요. 이것도 어려우면 적금계수. 적금계수가 뭐다? 감채기금계수예요. 여러분 적금에 가입하라고 가실 때요. 전부 내가 얼마 돈 타겠다 나중에 적금 얻겠다 하는 건 다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기간 말에 내가 타고자 하는 금액, 수령액, 달성액은 알고 있지만 매달 불입액을 모를 때 이용하는 게 뭐다? 감채기금이에요. 근데 반대로 연금의 내가는 뭐냐면 또 은행을 찾아가요. 저하고 제가 다달이 50만 원씩 3년을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3년 후에 얼마 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다달이 불입하는 금액이 50인 건 알고 있죠. 3년 후에 얼마 타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구할 때 이용하는 게 뭐다? 연금의 내가계수다. 그럼 어때요? 그 내용이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공식을 제가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사실 거기 있는 공식 그 뭐 R분의 1 플러스 뭐 R 마이너스 N 있잖아요. 그 못 외워요, 그거. 못 외워. 그거 나오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 외우시려고 그거는 공식 외울 필요 없으니까 왜? 어쩌다 한번 나오고 웬만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식 외우려고 이 힘을 쏟지 마시고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일시금의 현가계수 공식만큼은 기억을 해달라. 1 플러스 R N 승분의 1은
정보 가치라든지 수년가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계수값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억하시되 나머지는 알아도 나중에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연금은 하체가 부실해요. 연금은 하체가 부실하다. 그 말은 뭐냐면 공식이 분모가 작아. 거기 보면 연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내가계에서 니은번에 연금의 내가계에서 보면 R분의 1 플러스 Rn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하체 부실 상체 과욕이야. 연금은. 그 위에 현가계에서 니은번도 연금의 현가계에서 보면 하체는 부실하죠. 상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체 부실 상체 발달이 연금이에요. 자, 그런 공식은 괜히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공식이 나왔다는 건 이미 계산 문제거든요. 그 계산 문제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걔는. 그러니까 신경 끄시라 이 말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이 중에서도 시험화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 저당상수와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특히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잔금. 잔금이 뭐예요? 빌린 돈 중에서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잔금, 잔액과 같은 말이에요. 잔금 비율도 들어보셨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잔금을 구해봐라, 또는 잔금 비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잔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잔금 비율을 구하는 것은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당이란 말이 개론 어느 부분이든 간에 관계없이 저당이란 말이 나온다. 저당의 뜻은 대출의 뜻이에요. 저당이 어떤 뜻? 대출. 그럼 돈을 빌리면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빚을 갚을 때는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합해 갚지 않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저 같으면 어떤 포인트 잡는다? 문장이 있는데 문장 속에 대출, 상환, 원리금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저당상수죠. 근데 저당상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출액 예쁘게 포장하면 뭐 저당 대부액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 주시면 이것이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돼요. 요걸 이제 영업수지 계산해서 보면 부채 서비스액 요 세 표현대로 바꾸면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것만 알고 외우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 이 공식 구조를 잘 보시라고. 자, 대출액을 A라고 보고 저당상수를 B라고 보면 원리금 상환액은 C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A 곱하기 B는 C의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구하지 않고 대출액이 얼마냐를 구해보라는 경우가 있어요. 빌려오는 그 돈이 얼마냐. 그럼 봐봐요. A는요. B분의 C 아닌가요? 이 분수식의 기본 구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문제가 원리금 상환액 얼마니 물어보지 않고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B 저당 상수로 C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어 주시면 그 값이 곧 뭐다? 대출액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문제집 보면 저당 상수값 구해볼래?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구조에서 저당 상수는 B잖아요. B죠. 그럼 B는 A분의 C란 말이에요. 그럼 A가 뭐예요? 빌린 돈이죠. 그럼 빌린 돈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어 주시면 저당 상수 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은 다들 외우고 계십니다.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약간만 문제를 변형시켜가지고 그러면 너 대출액이 얼마인지 아니 구해봐. 또는 저당 상수값 구해볼래? 이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저는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공식은 알아도 저당 상수나 대출액을 구하는 공식은 몰라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 자체를 통하여 대출액과 저당 상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의 구조나 원리는 파악하지 않은 채 형태만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 해가지고 잔금과 잔금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옆에다 좀 써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잔금 비율부터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원래는 저당 대부액, 이거 쉽게 말하면 처음에 빌린 돈이죠. 저당 대부액분에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부채 잔금이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잔금 비율이죠.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의 비율이 뭐다? 잔금 비율이다. 그럼 예컨대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왔대요. 그런데 아직 4억을 갚지 못하고 남았대요. 그러면 10분의 4는 40%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는 게 원래 잔금 비율이다. 그런데 이 공식은 그나마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때 잔금비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은 분모, 분자값 모두에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모값은 전체 대출 기간이고 분자값은 남아있는 기간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나눠주시면 이 역시 잔금 비율을 구하는 공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전체 기간, 잔여 기간 그랬는데 이제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 얘는 뭐 n-t 이렇게 나온다고. n-t 그 뭐예요? 전체 기간에서 t, 지금까지 지나간 기간을 빼주면 남은 기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책 쓸 필요까지 없잖아요. 우리 수험생 미치는데 n-t 저건 뭐래? 별거 아니에요. 전체 기간에서 지금까지 지난 기간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전체 대출 기간이 10년이었대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예컨대 0.05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주어진 조건이 10년 중에서 지금 3년이 경과했다 그랬어요. 그럼 몇 년이 남았어요? 7년 남았죠. 그럼 7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예컨대 뭐 0.03이라면 이렇게 공식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 3년 경과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녀니까 7년자가 나와야 되는데 7년을 안 써줘 본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대출 기간 10년만 나오고 경과 기간이 3년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10에서 3년 지났으니까 남은 기간은 7년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순간 어떤 착각한다? 3년짜리를 집어넣어. 3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분자값에 올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기를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 속에 3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기를 만들면 그 순간 착각하는 순간 어때요? 보기 속에 답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잔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의 비율이 잔금 비율이라면 이미 갚은 돈의 비율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빚을 갚는 걸 상환이죠. 그럼 비율자만 붙이면 상환 비율 아닙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100%죠. 그래요? 예컨대 이 위에서 지금 제가 잔금 비율이 40%다. 그럼 40%다. 이것만 나오면 상환 비율이 없다 할지라도 상환 비율은 60%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쓰진 않겠지만 1, 즉 100%에서 잔금 비율을 빼주면 남는 값이 상환 비율일 것이고 1에서 갚은 돈의 비율을 빼주면 남는 값이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의 비율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잔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잔액 또는 잔금이죠. 자, 잔금은 원래 공식은 어때요? 자, 은행에서 처음에 빌려온 돈을 저당 대부액, 대출 원금, 대출액 그러죠? 여기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그 값이 뭐가 돼요? 잔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은행에서 10억 빌렸어요. 근데 잔금 비율이 40%. 자, 40%는 숫자로 바꾸면 0.4가 되겠죠. 그럼 10억 곱하기 0.4 하면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얼마다? 4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식은 또 쉽다고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자, 처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죠. 여기에 저당 상수를 곱해요. 여기에 또다시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이 값 역시도 뭐다? 잔금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외워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공식도 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공식은 간단해요. 왜? 자, 이 두 번째 공식에서요. 앞부분만 한번 끊어봐요.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잖아요. 그렇죠? 여기 끊어보시라고.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까지만 끊으시라고. 끊으면 뭐 구하는 공식이냐고. 원리금 상환에 구하는 공식 아니냐고. 그러면 이걸 조금 변형하면 아 그래? 그럼 결국 세 번째 잔금 구하는 공식은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도 같은 공식이 된다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전부 같은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 잔금 비율에도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는 것이고 잔금을 구할 때도 연금의 현가계수가 공식에 녹아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므로 잔금 또는 잔금 비율, 즉 잔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떠올려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아래에 써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테마 6해 가지고 지렛대 효과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우리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때 지렛대를 영어로 말하면 무슨 리지라고 해요?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렛대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이펙트, 즉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지렛대 자체를 어떻게 파악하자? 타인자본. 지렛대는 나의 힘이다, 남의 힘이다, 남의 힘이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바위돌을 내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지렛대를 이용하니까 움직일 수 있었대요. 그러면 그 무거운 바위돌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나의 힘입니까? 지렛대 힘입니까? 지렛대 힘이야. 따라서 그때 지렛대는 최소한 나의 힘이 아니죠. 남의 힘이죠. 오케이? 또한 투자에서 힘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하면 남의 돈이에요. 그 남의 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타인자본. 두 글자로요? 부채. 그래서 타인자본을 활용함에 따라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렛대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전액 내 돈,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다면 남한테 빌려온 돈이 한 푼도 없죠. 이럴 때는 지렛대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지렛대 효과는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고, 물론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영의 지렛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세 가지 수익률을 상호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자본 수익률을 줄이면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이 총자본 수익률이 아까 왜 그 어림셈법에서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당 수익률, 이 세 가지 수익률을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당은 어디에 나와도 뭐라고? 대출.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게 대출이죠. 그럼 대출하고 얻는 수익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얻는 수익이 이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자율보다 총자본이 크거나 총자본보다 지분이 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래요. 근데 정의 반대가 뭐죠? 부죠. 우리 정책 배울 때 정의 외부 효과 반대가 부의 외부 효과인 것처럼, 그러면 같은 수익률을 나열해 놓고 그 순서, 부등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부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중립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세 가지 수익률이 모두 같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자, 돈 빌렸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빚 갚고도 남는 게 있습니다. 정이죠. 오케이? 그게 정이에요. 자, 돈 빌렸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빚도 다 못 갚습니다. 부. 오케이? 돈 빌렸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수익 나왔습니다. 빚 갚으면 없습니다. 중립.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 지렛대 효과가 정이냐 분야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그 수익률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당 수익률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지렛대 효과 물어볼 때 이자율이 몇 %한 조건은 주어지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어림셈법 하면서 수익률법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수익률은 앞에 어떤 말이 있어도 모든 수익률은 구하는 기본 구조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수익률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자액분의 순수익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총 투자 수익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총 투자가 나왔으니까 이때 투자액은 뭐다? 총 투자액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십니까? 순수익이 세 가지가 있었다. 순영업,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이때 총 투자 나오면 아직 내 돈과 남의 돈이 모두 합산되어 있는 상태가 맞죠. 그럼 빚을 갚기 전이죠. 그러니 순수익이 뭐다? 순영업 소득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자, 지분 수익이죠.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근데 지분 투자액과 관련된 순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또 질문 들어옵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지분과 관련된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 아니면 세후 현금 수지 그랬는데 왜 계속 세전 현금 수지만 나옵니까? 라고 질문 들어오면 이에 대한 답변. 수익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될 때는 반드시 세후라는 단어가 조건으로 붙어집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문장 속에서 세후란 말이 없다. 그럼 무조건 지분 투자 나올 때는 그때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지분 수익 구하는 공식이 지금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였잖아요. 근데 이건 전통적 공식이에요. 요새 문제는 이 공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뭐다? 총총 2부. 오케이? 자, 이때 총이 뭐다?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또는 총 투자 수익률. 그럼 총 투자 수익률 더하기 가로 열고 역시 총 투자 수익률 빼기 이자율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비. 그래서 예전의 문제는 첫 번째 공식으로 다 풀렸는데 요새 문제는 첫 번째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두 번째 공식까지 알고 있어야만 지분 수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컨대 투자자 보라돌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라돌이 이 별명이 왜 붙었냐면 이게 색깔이 보라색 아니에요. 이걸 입고 울산 수업 갔는데 어떤 분이 보라돌이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색깔만 가지고 보라돌인 줄 알았더니 체형이 비슷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보라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다. 뚜비 어딨어? 나나하고. 자, 투자자 보라돌이가요. A라는 상가에 1억 원을 투자한대요. 또는 1억 원에 구입을 한대요. 그럼 1억 원에 구입한다는 건 이 부동산 가치가 1억짜리이며 총 투자액이 1억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1억의 금액이 너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빌려오고 자기 돈으로 4천만 원을 투자했답니다.
자, 이 경우 은행은 6천을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주진 않겠죠. 그럼 이자를 받아 먹습니다. 그 이자율이 바로 10%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자 이거죠. 더불어 이렇게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되더래요. 또한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걸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저당 상환 조건이 뭐냐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 뜻이 뭐예요?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겠다. 이 말은 매월은 매달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그래서 금융론에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과 매월 이자 상환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았죠. 그래서 비상환 저당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상환 저당, 비상환 저당, 부분 상환 저당. 금융론 안 배워요? 다 있는데. 자, 그럼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들어봤죠?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 이럴 때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저는 계산 비스무리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뭘 본다? 마지막.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마지막이 포인트인 거예요. 지렛대 효과구나. 아, 그러면 뭐부터 본다? 총자본, 지분수익 이거 구해봐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 조건의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일단 총부터 구해볼게요. 총 투자액이 분모죠? 얼마 투자했어요? 1억이에요. 오케이? 그럼 분명히 공식으로 보면 분자가 순영업소득 맞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순영업소득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 푸는 요령. 투자론에서 다른 말 없이 순수익 또는 수익이다 라고 나오면 100% 순영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수익 나왔죠? 100% 뭐다? 순영업. 2천이에요. 그럼 1억 투자해서 2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익률은 20%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총 자본 수익률은 20%인데요. 저 같으면 지분 수익 안 풀어요. 왜? 이미 정이거든. 이자율 얼마였죠? 이자 10이었죠. 지금 총 자본 수익 구해보니까 20이죠. 그럼 이자보다 총 자본이 크네? 그럼 뭐예요? 정이잖아요. 게임 끝. 그런데 만약에 지분 수익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구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 지분 투자액, 내 돈 얼마였어요? 4천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분명히 공식상 분자값이 세전현금 수지죠.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값이 뭐다? 세전. 아까 영업소득 계산 다 했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2천. 오케이? 그런데 원래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행스럽게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때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 속에는 이자 비용만 계산이 되면 된다. 이자 값만. 아시겠죠? 그럼 이자액은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이 됩니다. 그럼 6천만 원, 6천만 원에 금리가 10%니까 0.1을 곱하면 이자만 얼마다? 600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에서 600을 빼면 1,400이 나올 것이고 이때 4천만 원으로 1,400을 나누면 0 찍고 4, 3, 12. 자, 이 남죠? 4, 5, 20이니까 0.35. 이걸 퍼센트로 바꾸시면 3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자율 10, 총자본 20, 지분 수익이 35가 되니까 완벽한 정의 지렛대 효과. 즉 돈 잘 빌렸다 못 빌렸다. 잘 빌렸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정이냐 분야만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총 자본 수익률까지만 구해서 이자율과 비교하면 충분히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 문제가 지렛대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때 정답은 15%가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총 자본 수익 구해봤더니 얼마였어요? 20. 근데 지분 수익 구해보니까 얼마? 35. 그 차이가 몇 퍼센트? 15.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이 투자자 보라로디가 자기 돈만 갖고 투자했다면 최대 20%의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한테 돈을 빌려옴으로써 15%만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았냐 그 말이죠. 따라서 총 자본과 지분 수익의 차이가 곧 뭐다? 지렛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식 이용해 볼까요? 총이부죠. 아까 조금 전에 총 몇 퍼센트? 총 투자 수익 몇 퍼센트 구했습니까? 20%. 조금 전에 요거. 총 자본 20 아닙니까? 그렇죠? 자, 20 구했어요. 더하기 총 2부니까 20 빼기 2 이자율 10% 곱하기 이제 부채 비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요.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10억 중에, 1억 중에 6천 빌렸죠? 그럼 빌려온 돈의 비율이 60%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대부가 60이면 부채는 150이라고. 오케이? 그럼 그걸 숫자로 바꾸면 1.5네. 150%는 숫자로 바꾸면 1.5 맞죠? 20에 10 빼요. 10 곱해요. 15 더해요. 35. 아시겠어요? 자, 요 공식 대입하면 돼요. 총 2부잖아요. 근데 대부가 60이었어요. 그럼 부채는 1.5, 150%가 나와요. 20에서 10을 빼면 10 남아요. 곱하기 1.5 하면 15 나와요. 이걸 앞에 20에 합산하면 35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공식입니다. 거기 왜 맨 아래 참고 2에 보시면 기억번에도 지분 수익률, 니은번에도 지분 수익률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번의 공식이 전통적 공식이고 그 니은번의 공식이 최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참고 1의 조건을 가지고 참고 2의 그 지분 수익 계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확인학습 문제 하나만 1번만 풀고 맞히는 게 아니고 쉴게요. 예. 맞힌다고 했네. 저도 집에 빨리 가서 엄마를 보고 싶어요. 자, 갑은 차입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한다.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15%이며 대출 금리는 10%이다.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은 50%이다. 만약 갑의 대부 비율이 80%로 높아진다면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 올라가는가? 근데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 아닙니까? 지분 수익률 아닙니까? 그럼 지분 수익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뭐 순수익이 얼마다 나와요? 없어. 그렇죠? 순수익이 얼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순영업수익이 얼마고 뭐 빌려온 돈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어디예요? 세전현금수지 이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다? 빚이 얼마고 빌려온 돈 얼마다 이게 나와야 이걸 공식 이용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무슨 공식? 총 2부밖에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투자 수익이 15%래요. 이게 총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15 빼기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대출 금리는 10%라고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10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이 50이라고 했죠. 대부가 50이면 부채는 100%, 60일 때 150이고 대부가 50이면 부채는 100%예요. 그럼 100%는 숫자로 바꾸면 1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15에서 10을 빼면 5 남죠. 5. 근데 곱하기 1 해도 5죠. 그럼 15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20이었어. 그러니까 대부가 50일 때는 지금 현재 요걸 이용하니까 지분 수익이 20%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조건을 보면
만약 갑의 대부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그랬어. 높아진다. 80%. 그럼 대부가 80이면 부채는 400%. 그럼 어때요? 곱하기 4 하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이 동일한 조건에서 곱하기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5에서 10을 빼면 5죠? 5 곱하기 4는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20 더하기 15는 35가 되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처음에 대부가 50일 때는 지분이 20이었어. 근데 대부가 80일 때는 지분이 35로 올랐잖아요. 그럼 20이 35로 올랐으니까 몇 %만큼 오른다? 15%만큼 올랐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요. 전통적인 그 뭐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이 공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고. 그래서 총총이부를 알아야만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쉬웠다 합니다.